Vláda na dnešním jednání souhlasila s výběrem preferovaného dodavatele, se kterým společnost Elektrárna Dukovany II zahájí jednání směřující je na základě vyhodnocení expertů korejská společnost KHNP.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78년에 아성을 꺾은 원전 강국 한국은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다. 한국이 지닌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이 치코의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수출이 성사되었는데요. 무려 유럽을 텃밭으로 여기는 프랑스 국영 원전 기업이 EDF를 꺾고 이뤄낸 성과라 외신들 역시 크게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위진 누벨은 EDF의 큰 타격, 프라하는 새로운 원자로로 한국의 한 수원을 선택하였고 프랑스는 좌절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체코는 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10년간 추진해왔고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거쳐 결국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수주를 따내 내년 3월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총 4기 중 2기의 계약 규모가 24조 원이며 앞으로 테밀린 지역의 원전 2기까지 만약 한국 컨소시엄이 추가로 계약을 따내게 되면 총 사업비는 50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특히나 10년간 진행된 체코 국가 사업이며 업체 선정만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이번 사업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최종 협상자로 선정, 막판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무려 78년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 전력공사와의 평가에서 모든 부분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가져갔는데 체코의 페르트 피알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모든 평가에서 더 우수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Vláda na dnešním jednání souhlasila s výběrem preferovaného dodavatele, se kterým společnost Elektrárna Dukovany II zahájí jednání směřující k uzavření smlouvy. Tím preferovaným dodavatelem je na základě vyhodnocení expertů korejská společnost KHNP.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KHNP, sera chargé de réaliser un projet souvent présenté comme la coréenne a été préférée à celle de l'ELEC pour la construction de nouveaux réacteurs nucléaires qui à terme. Tomu dodám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특히 체코 정부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이 납기 지연은커녕 오히려 조기 완공을 했던 사례를 들어 한국의 공기 능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칭찬을 남겼는데요. 2009년 한국은 UAE 바라카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4기를 수주 후 2011년 착공하여 불과 3년 만인 2014년에 1호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쟁국들은 일반적으로 대형 원전 1기에 6년에서 10년이 걸리죠. 일각에서는 한국이 빨리 짓는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UAE의 바라카 원전은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실시하는 연간 안전성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올해 3월에는 최종 4호기까지 최초 임계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UAE와 체코에 건설되는 APR-1400은 프랑스, 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까지 받았는데 미국 유해 국가에서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나 한국 기업들이 짓는 원전의 건설 단가는 거의 미친 수준인데요. 남길 거 다 남겨도 프랑스의 반값도 되지 않으니 예산이 넉넉치 않은 동유럽권에서는 한국 기업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 미국 등 경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고 영국 에너지기술연구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 1기의 평균 건설 비용은 50억 달러. 반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입수한 EDF 기밀 자료에 따르면 EDF 원전은 1기당 77억 유로가 소요될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최근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퐁트노프 원전 2기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폴란드 여당 국회의원인 구타브는 한국은 체코의 원전 4기를 건설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체코 정부가 국가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한국의 기술이 프랑스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폴란드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 투스크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라고 하였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과도 양해 가수를 맺은 한국은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표 뽑지 않으면 원전 맛집 한국과는 웨이팅 한참 기다려야 하죠. 비교적 짧은 원전 역사를 지닌 한국이 세계 1위로 평가받는 프랑스 원전을 제친 것은 참 뜻깊은 일인데요.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의 70%를 원전으로 운용하며 시민들의 지지도도 상당히 높아 마을 주민들의 반대 없이 원전 수명 연장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용수확보차 센강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시내 속의 냉각탑에선 수증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주로 해안가에 자리 잡은 한국 원전과 다른 풍경이죠. 오랜 기간 원자력 연구에 몰두한 만큼 프랑스는 핵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미과학자협회에서 나온 전세계 핵무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300여 발의 각종 핵무기를 군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위인 러시아와 2위인 미국에 비해서는 적응량이지만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핵무기를 지니고 있죠. 특히나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은 핵무장이 주권국가 안보의 선봉이라고 생각했고 이 가운데 하나로 전략 핵잠수함을 꼽았는데요. 프랑스는 EDF 출범 16년 후인 1963년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인 르드타브람을 건조했고 1971년에 전력화하게 되는데 핵잠수함의 동력인 원자로는 사실상 원전을 소용한 것으로 모두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하고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전 강국은 곧 핵잠수함 강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상 원자력 개발의 마지막 퍼즐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꼽히고 있기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 기술력과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개발할 차기 핵잠수함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 군의 오랜 수건으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번함인 신체호함을 마지막으로 전력화한 이후 무장 탑재와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미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인데 이들 잠수함부터 핵잠수함으로 생산하자는 구상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잠수함 동력계로 90% 이상 농축시킨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인데요. 현재 농축률 90% 이상의 핵잠 원자력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원전 강국으로 한국 역시 국제법상 허용만 가능하다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핵잠 개발 관련 한 가지 특이한 행보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프랑스가 한국의 20% 이하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잠수함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도 한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는 것입니다. 20% 이상의 핵연료를 사용하면 연료 수급의 용이함과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003년 당시 한국 정부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고 2018년 역시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20% 이하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와 최근에는 오커스 동맹으로 인해 수십조 원 계약을 파기당한 프랑스가 대놓고 프랑스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한국과 핵잠수함 공동개발 또는 수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러한 일관된 구애에도 한국은 늘 유지하는 스탠스가 있었는데 바로 침묵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기술 및 플루토늄 분리 관련 기술을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 실험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프랑스가 제안하는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 핵잠수함은 사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2004년 IAEA 파동이 그 근거인데요. 2000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한 특정 시설에 대한 사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소위 IAEA 파동이 시작되었는데 오동석 저자의 남핵 비하에서는 당시 한국 과학자들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실험에 완벽히 성공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내외 상황은 실험에서 얻은 농축도 수준이나 기술 안전성 여부보다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핵물질 실험을 극비리에 했다는 것과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실험이 성공했냐 또는 안전하지 않은 실험을 했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닌 극비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미국이 반발했고 당시 모든 화학적 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파동이 종결되었죠. 그러나 여기서 진실은 우리 과학자들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실험에 완벽히 성공한 상태였고 무기급이라는 것은 당시 우라늄 235를 90% 이상 농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 한국
한국 과학자들은 러시아제 레이저 제철이 실험 장비로 실험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때의 러시아제 실험 장비로는 플루토늄 추출도 불가능했었습니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우라늄과 섞어 농도를 희석시키지도 못하는 단순한 장비였죠. 즉 당시 사용된 장비 세대는 국내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직접 제작한 것인데 개발 과정에서의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그 예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세대가 10여 년 만에 폐기된 이유도 또 폐기 장소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한국이 미국 몰래 우라늄 광산도 운용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우라늄 광산에서 핵연료 봉을 일부 만들어 한국 원전에서 사용 후 장부에 없는 플루토늄 추출을 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정부는 내다봤죠. 사실상 핵잠수함에 사용될 수 있는 90% 고농축 우라늄 기술은 한국이 1982년에 착수하여 2000년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가 자꾸 눈치 없이 같이 공동 개발하자 하니 침묵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기술 없는 척하기도 힘들다. 모든 군사 기술이 그러하듯 초기는 민간 기술에서 시작하는데 수십 개의 원전을 직접 짓고 이제는 수출까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핵 관련 기술에서 타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죠. 바이든 오락가락할 때 말이라도 꺼내봐야 하나. 오늘의 한 줄 평. 바이든 각하 스탈린을 막으려면 나만의 핵이 필요합니다. 콜. KF-21의 독주 시대가 열렸다.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최고의 기동성과 저피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격 메리트에서도 다른 전투기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초도 양산 물량과 계약 규모가 확정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대당 단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대의 계약 규모는 총 1조 9,610억 원,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하는 F-414 엔진 5,562억 원, 하나 시스템 A사 레이더는 1,100억 원으로 총 생산가는 2조 6,272억 원, 이를 20대로 나누면 대당 1,300억 정도입니다.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은 한 대당 1,500억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200억 정도 저렴한 편이지만 사실 당초 목표로 했던 1,000억 안팎의 가격 형성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는데요.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당 1,300억은 잘못된 계산법이었습니다. 초도 양산에는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개발 과정에서 카이가 자체 투자한 분담금 일부를 군이 돌려주는 일종의 환급금입니다. 분담금을 다 낸 뒤 다음 생산분부터는 군이 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카이가 받은 계약금에서 업체 투자 개발비를 빼면 KF-21 20대의 가격은 1조 5,53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엔진과 A사 레이더를 제외한 카이 순수 제작 KF-21 한 대의 가격은 776억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납품받을 엔진과 레이더에도 업체 투자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모두 합할 시 최종 대당 단가는 950억 원이 되어집니다. 이 경우 경쟁 기종 대비 적게는 500억, 많게는 1,000억까지도 가격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운용 시에 소요되는 유지비 측면에서도 KF-21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간 대비 낮은 비용을 지니고 있는데요. 개발사인 카이가 전투기 개발, 배치, 운영, 유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유지비가 저렴하며 국산 전투기라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65%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엔진과 일부 부품을 빼면 대부분의 부품을 이미 국산화한 상태입니다. 즉 고장이 나더라도 국내에서 쉽게 부품을 구해 수리할 수가 있죠. 실제로 동급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입은 라팔, F-16 바이퍼, F-18EF 대비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디펜스 위크와 디펜스 뉴스, 에어앤스페이스 포스 매거진 등에 따르면 F-16 바이퍼는 1,000억 원, F-15EX는 1,487억 원, 유로파이터는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KF-21은 가장 최신형 한정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을 지니고 있고 또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와 저피탐 외형 설계를 지니고 있어 스텔스에 대한 확정성 등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KF-21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스캠, 즉 사기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첫 번째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터키의 칸 전투기. 그러나 시제 2호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키인들은 갑자기 두 번째 시제기가 거의 만 2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소식에 뻥져서 실수로 잘못 말한 거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거철이 다 끝났다는 팩폭을 날린 네티즌도 있었죠. 예전부터 칸 프로젝트는 현 튀르키예 에르도안 AKP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관여된 사업이라는 인상을 줄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 불안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즉 정치적 선동 프로파간다를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2010년대 중반 당시 2023년 초도비행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명하며 이러한 초도비행 일정은 2023년이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거기에 맞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엔진 개발 사업에는 관련성이 없는 에르도안 일가 운영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지적받고 있죠. 개발 프로그램 외적으로는 2020년대 초반 들어 튀르키예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이 주요 개발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특히 경제학 기본과 반대되는 재정정책으로 인한 매우 높은 인플레와 환율, 이로 인한 외환 보유고 부족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 위기 직전의 상태로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결국은 선거 기간 내에 첫 번째 시제기를 띄우는 데에 성공했던 칸은 두 번째 시제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F-21의 경우 시제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심지어 복저형 시제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대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터키 네티즌들은 내년 말이라니 우리가 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너무 늦다. 우리는 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까지 착수한 KF-21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최근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말레이시아가 한국 KF-21과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두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57을 선택한다면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조나 밀리터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KF-21과 수호이 57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성숙한 무기 시스템으로 간주되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대규모 연속 생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수호이 57의 소규모 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대 정도로 첫 프로토타입이 2010년 1월에 비행한 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지상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그 전체 산업단지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서방 국가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공급망 부족 및 경제 제재로 오히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는 러시아 물류 제한으로 인해 수호이 30 MK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올해 2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의 상황은 심각한데 머지않아 수호이 MKM이 거의 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레이시아 파일럿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매치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은 이미 양산이 시작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가장 유리한 후보자가 되게끔 하고 있다라고 했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감격스러운 사건인데요. 만약 1985년에 40년 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서 소련이 만든 전투기를 들러리로 만들고 사업을 수주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긴 5년 전까지만 해도 국뽕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욕먹었을 것이 분명하겠죠. 이렇듯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인들의 저력은 오늘날 KF-21로 증명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단 몇 개국만이 지니고 있는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죠. ADD 주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엘러빌리티가 현재 항공 엔진 국산화에 뛰어들었는데 하나의 경우 KF-21에 탑재되는 G24의 F41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두산 엘러빌리티의 경우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기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은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 분석,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초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바로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 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K급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측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죠.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체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도 해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로 불리는 TIT, 즉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하나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 대 한화의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의 협력 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구소련권이랑 비슷하게 우크라이나처럼 설계는 이븐체코 프로그레스에서 그리고 생산은 모터시치에서 하듯 엔진 설계는 ADD가 주연을, 두산이 주연급 조연을, 그리고 한화가 조연을 맡고 엔진 생산에 있어서는 한화가 주연 그리고 두산이 주연급 조연을 맡는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도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그 어느 국가들보다 항공 엔진 개발에 가장 좋은 인프라가 형성된 곳이 바로 한국이죠. 한국형 전투기의 한국형 엔진. 이야. 술 가져와. 술 주마. 오늘의 한 줄 평, 국뽕 빼고 한국형도 나쁘지 않음. 중국의 제3도련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뿐이다.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 오커스가 필러2라는 명칭으로 보다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장 최우선 가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써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력의 제고와 더 나아가 추후 핵과 관련된 군사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숨겨진 뒷이야기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지난 1일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 자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오커스 필러2 협력국 확대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호주의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이야말로 오커스 국가들이 고려하는 필러2 파트너로서 가장 환영받는 국가라면서 한국은 분명히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로 이미 기술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호주군은 파이브아이즈 국가 최초로 한국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도입하였는데 당시 전통 방산면과 독일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기술적으로 더욱 선진화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커스 필러2는 기존 오커스 체제와 달리 군사 동맹이 아닌 기술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오커스 창설 이후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였고 또 오커스에 대항하는 중러 북파키스탄 등 새로운 군사동맹이 창설된 우려도 있기에 미국은 기술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를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군사 팽창을 막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호주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러북간 무기거래 등 불법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본격적인 신냉전 시대의 미중과 그 동맹국들의 진영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결성된 오커스는 사실상 중국의 인도태평양 군사력 팽창을 막기 위한 시도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가 핵심이었습니다. 오커스 3국은 호주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회의체를 꾸려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으며 미국,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설계 기술을 주고 호주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죠. 여기서 말하는 핵잠수함은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동력 체계를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하는데요.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재래식 잠수함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원양작전 능력으로 남중국해를 비롯해 넓은 작전 범위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항해 중 디젤 엔진을 돌려 충전한 뒤 작전 때 충전한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재래식 잠수함이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털링 잠수함 기지를 출항해 남중국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12일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또 작전 지역이 대만의 옆 너머로 더 멀어지면 사실상 작전 참여가 어려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핵잠수함은 승조원이 정신적, 육체적 체력이 견디는 한 세계 어느 곳이든 언제까지라도 중국 함정을 감시하고 위협하며 때로는 특수전 상륙 부대를 실어 나를 수도 있습니다. 오커스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중국의 제2도련선을 억제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인데요. 중국의 도련선이란 태평양의 섬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합니다. 중국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구축하며 1도련선을 최종 방어선, 2도련선을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무력선으로 지정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1도련선은 한일의 주둔군인 미군 부대, 2도련선은 오커스를 통해 확보한 호주의 핵잠수함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도련선을 제3도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년이 걸릴지언정 제3도련선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그 방법으론 태평양 섬나라와의 협력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죠.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톤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8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태평양 도서국과의 경제 협력이 주된 협의안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오커스를 대응하기 위한 군사 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중국이 발표한 개발 비전 초안에는 중국 공안이 해당 도서국에 파견되어 해당국의 경찰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공안이지만 최종적으로 인민해방군의 진출이 목표인 것이겠죠. 특히나 왕이가 방문한 국가들은 오커스 멤버인 호주와 대립관계이면서 서방 진영에 척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키리바시는 2년 전 대만과 수교를 끊었고 사모아는 개발지원금 미납 문제로 호주와 갈등을 겪으며 PIF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톤가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과거로 악감정이 있으며 동티모르는 티모레를 둘러싸고 호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반호주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들 8개국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항구를 개방하며 인민해방군을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 중국의 핵잠수함에게 길목을 제공하거나 미사일 레이더 기지 부지를 제공하게 된다면 오커스의 핵심 멤버인 호주는 그야말로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은 호주와 무려 15,000km 떨어져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호주에게 군사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북대서양과 아프리카 바다를 지나 인도양을 건너는 대항해를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이 누구를 도와줄 상황도 못 되고요. 여기에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 인공섬 3곳을 군사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존 아킬레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따르면 중국은 스플래트리 군도의 마스치프 암초와 수비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3곳에 지은 인공섬을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경납고 활주로 및 레이더 시스템과 같은 군사시설이 건설되었는데 특히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는 실제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5G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있고 냉장 컨테이너로 배송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공급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당정부 관료의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일각에서는 조그마한 태평양 섬나라 몇 개와 암초 몇 개를 군사화하는 것이 그리 위협이 되겠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크기보다는 지리적 특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중국해는 주요 항로가 지나는 해역으로 그 자그마한 섬을 두고 여러 나라가 오랫동안 다투었던 곳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해리 해리스 제독은 중국이 구축한 인공섬 전략을 두고 모래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즉 만리장성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영해 주변으로 보호막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무기 보급망이 구축되는 9개의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만에 하나 중국의 핵미사일이 비밀리에 운용되게 된다면 미국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죠. 그땐 이미 늦은 것입니다. 현재 400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년 사이 60개를 추가하였고 앞으로 2030년까지 600개를 추가해 1000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미사일의 수가 서방 진영을 뛰어넘게 되는데요. 이들 핵미사일 발사대가 미국의 최정예 동맹국들을 견제하는 남중국해와 태평양 도서국에 건설이 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9개의 인공섬과 8개의 태평양 도서국을 지닌 중국은 결과적으로 이곳을 잇는 제3도련선으로 치엔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즉 호주는 완전히 고립되어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중국의 제3도련선 구축을 견제하는 핵심 방어 국가는 호주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또한 해양 기술과 미사일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떠오르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2도련선을 막기 위해 오커스가 출현했다면 제3도련선을 막기 위해 새로운 군사체인
오커스 필러2가 출연하는 것이고 여기에 핵심 국가는 한국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대한 놀라운 평가가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져 화제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및 일본 조선소를 방문하는 듯 존스법 개정 혹은 의회를 통한 군함 조달 방안을 모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된 한일 양국 모두에 대한 군함 발주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독점적으로 군함 조달 수주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계와도 긴밀한 미국의 대표 정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에 의해 최근 발간되었는데요.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배제되어 있고 한국만이 발주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커스 필러2에 참가할 3개국에도 일본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 현장을 참관한 미국 장관의 한일 조선 역량평가에서도 한국을 특정 지목하여 엄청났다라고 언급했듯이 한국에 비해 일본의 조선 역량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커스 필러2에 한국 참여가 거론되는 시기 역시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추측근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예민한 상황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측근인 엘브리지 콜비는 미국은 절대 워싱턴 선언 중 핵 우상 공약을 실천할 수도 없으며 중국이 대만에 승리한다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기에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핵우산은 허황된 약속일 뿐 실질적인 자주 국방력,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 하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필러2를 통한 예측 가능한 한국의 핵 억제 능력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 후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리스크가 크기에 오커스를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건넨 것처럼 필러2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제 능력을 자신의 집권 내에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또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한국이기도 하고요. 즉 중국과 트럼프에 당해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한국을 선택하자는 전략인 듯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바이든 알았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